네, 개인 카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키우기. 네, 1부 이에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방송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2부도 좀 많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실전 사례들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경험담들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을 고치셔야만 개인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랜차이즈와 개인 매장의 차이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프랜차이즈라는 것들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 시스템이 뭘까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누가 하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든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저희는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간편한 레시피, 간편한 재료 수급. 이게 조금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걸 원하시고 프랜차이즈로 가려면 간편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즉 특별한 거와 누구나라는 것들은 전문성과 대중성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매장이 하는 거와 프랜차이즈가 하는 것들은 서로 다른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시켜야 되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수년간 또는 제가 시간을 겪어오면서 노하우들을 겪어오면서 단련이 되면서 지금 매장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과정 없이 전혀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단점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이죠. 비전문가를 위한 구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해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즉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요리도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커피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동일한 맛을 내야 되고요. 동일한 메뉴의 퀄리티를 만드셔야 되고요. 동일한 서비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제 매장이니까. 저는 그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시스템화를 만드셔야 돼요. 아, 너는 왜 못해? 아니, 왜 이것도 모르지? 하시는 그런 답답함은 이미 깔고 가시고 버리셔야 돼요.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많이 겪으시거든요. 자, 세 번째, 결국은 그래서 뭐냐?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매장을 만드셔야 돼요.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매장을 만드실 수 있으셔야지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과제를 내드리냐면요. 지금까지는 아마 사장님이 하시면서 잘 되셨을 텐데 조금씩 본인이 하시는 역할들을 빼보시라고 권고를 많이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나오셨다면 일주일에 6일을 한번 나와보시고 일주일에 5일을 나와보시고, 근데 이게 바로는 안 되시고요. 매장이 엉망이 되시거든요. 포인트는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줄이시면서 나중에는 CCTV를 보시거나
잠깐 나와서 보셔도 되시는 시스템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지만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 즉, 이 매장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져야 이 매장은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필수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개인 매장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매장 매출이 잘 일어난다. 우리 매장,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다. 우리 매장 맛있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만드실 때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맛조차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떠한 과제를 제가 드렸죠?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역할이 점점 없으셔야 되시고요. 저는 어디까지 가보시라고 얘기하냐면 직원이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매장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셔야지만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매장을 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짜놔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렇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시스템을 좀 잘 정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방이고 두 번째는 홀입니다. 첫 번째 주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봐볼게요. 주방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주방의 시스템에서 이 주방이란 건 결국은 손님들한테 나가는 그 메뉴, 손님들한테 나가는 그 맛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요. 그 맛들을 관리할 때 저는 최대한 매장에 나가는 메뉴들을 기성품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아하시죠? 그건 뭐냐면 그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만의 색채를 최대한 빼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만의 비법, 뭐 3대째 내려오는 뭐 우리 가문의 비법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를 시키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좀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담그는 수제청, 내가 직접 담그는 수제빵, 뭐 이런 것들, 내 손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들이 많으실수록 그거는 개인 매장에 한해서만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이 매장을 그대로 복제시켰을 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하시든 최대한 기성품을 이용해서 만드실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뭔가 메뉴를 만들 때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뭐 이거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지, 인터넷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조금 구입처가 어려운 품목들은 일단은 메뉴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저는 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편이에요. 지금 신메뉴를 만들 때도 그렇고 새로운 매장을 제가 프랜차이즈를 컨설팅할 때도 뭔가 우리만의 그 매장 메뉴를 만들 때는 최대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할 것을 꼭 권면해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장화 시켜야 된답니다. 공장화 시켜. 만약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저만의 비법의 메뉴가 있다면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서 공수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 공장이나 그것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실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로 가실 때 이 과정에서 좀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만의 비법의 이런 레시피가 있다면, 나만의 비법의 이런 뭔가 크림이나 나만의 비법의 수제청이 있다면 그것들을 공장을 통해서 일단 대량 생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직접 만들 때의 맛과 똑같은 레시피대로 맡겨서 공장화 시켰는데 맛이 굉장히 달라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 거의 100% 달라집니다. 그럼 그 간극들을 메우면서 매출이 잘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내 매장이 잘 돼서 매장을 늘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프랜차이즈는 두 가지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수창업 형태예요. 전수창업 형태가 뭐냐면, 즉 제 이름은 걸고 뭐 디지커피면 디지커피라는 간판은 거는데 저하고 연관성은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500이면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돈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일단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같아요. 이게 전수창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이 이루어지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어느 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가서 배웠다든지,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배웠다든지, 옛날에 좀 많이 성행해지던 그런
그 창업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가맹점의 형태일 텐데, 자 보세요. 매장이 3개, 4개, 5개일 때 프랜차이즈로서 5개, 6개는 그렇게 많은 매장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뭔가 소스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내가 직접 소스를 만들어서 그걸 준다? 매장이 1개, 2개,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5, 6개가 됐을 때는 그거 어떻게 직접 다 감당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복제성이죠. 즉, 이 매장을 가나 저 매장을 가나 요 매장을 가나 맛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에 들어가는 핵심의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납품한다라는 생각들은 애초에 사실은 매장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퀄리티 관리가 절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에서 배우셨죠? 프랜차이즈의 본부가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장 오픈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직접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애정을 버리시고 공장에 맡기셔서 그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납품하실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맛에 대한 변질의 형태가 없는지에 대한 형태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개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로 가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아니 이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거 매장 가보니까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매장이 훨씬 더 낫더라. 근데 이 매장이 왜 이렇게 개수가 많고 잘 됐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이 정도 맛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할 거면 난 저기 저 동네에 있는 저 개인 매장 사장님 꼬셔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 하겠다. 이거가 결국 무슨 차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동일한 맛을 구현하는 셈에 있어서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이 중식과 관련된 그 중식 매장들이 프랜차이즈를 시키는 게 사실상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식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방장의 노하우에 의해서 매장의 퀄리티가 유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식 매장은 프랜차이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우리는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무슨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성과 관련된 수많은 중국집에서 시켰죠. 근데 그게 깬 게 누구죠? 홍콩 반점이라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중식을 최초로 브랜드화 시킨 이 백종원 선생님이 계셨죠. 결국 그게 왜 가능하냐면 주방의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한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장화 시키고 그 공장화 시킨 그 메뉴들을 갖고 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주방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즉 누구나 숙련도가 필요한 주방의 이런 주방장이 아니라 갓 뭐 며칠 또는 몇 주일만 배워도 그 본사에서 납품하는 완제품의 형태로 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형태로도 충분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카페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요, 복제가 너무 쉽다라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 주시,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결국 이 되게 싼 형태의 과일 주스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성행할 때 얼마나 많은 복제 브랜드들이 성행을 했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맘만 먹으면 저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서 과일 주스 동네에서 싸게 사다가 그거를 저가에 공급하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뭐 반면에 카페의 일종에 들어갈 수 있는 베이커리 형태인 뭐 카스테라는 어떻습니까? 카스테라 형태 역시도 수많은 복제 브랜드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카페에 관련된 업종은 워낙 복제가 너무 쉽습니다. 버블티, 타이거 슈가 아시죠? 엄청나게 유행했다가 사실은 그 메뉴가 모든 카페 브랜드의 메뉴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 그 매장의 그 브랜드의 뭔가 특이점은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서 사실은 뭐 버블티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카페 시장이 어떻게 양분이 됐냐면 고가 시장 그리고 저가 시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양분됐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이 저가 시장에서 제가 좀 어디 강의를 나갈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이제 저가 시장 형태가 형행하면서 대체 그 브랜드들의 차이점이 대체 뭘까? 알고 계시는 뭐 메가커피, 1리터 커피, 뭐 벤티, 뭐 컴포즈 커피, 과연 이 브랜드의 서로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선뜻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할까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동안 비싸다고 생각했던 커피의 값을 획일적으로 낮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근하는 빈도성이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러한 싸움을 하는 거죠. 대신 이러한 카페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단점은, 만약에 이 구역에 A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B라는 브랜드가 생깁니다. 그런데 C라는 브랜드가 유행을 하면 A라는 브랜드가 C라는 브랜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브랜드의 특이성을 가져가는 거기보다는 그냥 요즘 핫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꾸는 싸움을 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특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나 특이성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메뉴적인 차별화를 가지고 하는 프랜차이즈 형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프랜차이즈가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주방 시스템이에요. 누구나 이 매장 메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포인트. 그래서 관리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페 프랜차이즈입니다. 매장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여러 개의 수많은 매장들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퀄리티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관리가 안 돼서 야, 이 매장하고 저 매장하고 맛이 좀 이상한데? 여기는 너무 엉망으로 만드는데? 라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손쉽게 무너지는 결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손쉽게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자, 아까 일부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 있죠. 스타벅스라는 그 거대한 매출이 몇 조를 담당하고 있는 카페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철저하게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그 뒤를 바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뒤에 2위를 형성하고 있는 뭐 이디야라든지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디야는 10개 미만이고요. 투썸플레이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가 이 정도로 독주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직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스타벅스의 내부를 두고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주방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매장에서 만들어지는 메뉴들이 아시겠지만 카페 안에서는 그 반자동 머신이라고, 그 우리가 뭐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꽂아서 추출을 하는 그러한 반자동 머신, 즉 100%가 아니라 반만 자동인 머신을 씁니다. 근데 꽤 매장을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반자동의 형태를 가지고 가더라도 똑같은 매장 내에서 맛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것조차도 관리의 영역으로 넣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넣냐면 그 반자동 머신을 올 자동 머신으로 바꿉니다. 결국 맛을 변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 손이 닿는 포인트가 맛이 변하게 되거든요. 기계는 고장나지 않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기계가 3천만 원이 넘는 올 자동 머신으로 바꿔서 이 맛을 전부 다 획일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장을 가던 맛이 동일한 형태가 일어나죠. 바로 그러한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의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투썸이나 엔젤리너스나 이런 분들은 어떻죠? 상대적으로 투썸 같은 경우는 카페라기보다는 디저트의 영역에 가깝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디저트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완제품 형태로 납품한 형태로 가서 이 디저트의 퀄리티를 거의 똑같이 유지시키는 형태로 이 매장의 퀄리티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매장의 특이성을 찾지 못하는 브랜드들은 점점점 낙후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거의 양대산맥이었던 투썸과 엔젤리너스의 경쟁력이 지금 어떻죠? 사실 누가 봐도 그 투썸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그게 결국 뭐냐면 그런 관리의 영역에서 그 퀄리티들이 떨어지면서 프랜차이즈의 힘을 잃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카페에 관련돼서는 이 프랜차이즈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 카페는 사실 그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페에서 프랜차이즈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가는 횟수, 내가 매장에 관여하는 횟수를 점점 줄여서 돌리시는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방 시스템 넘어가고 호레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호레 시스템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매장은 친절하고 어느 매장은 안 친절하고, 어느 매장은 되게 잘하고 어느 매장은 그냥 무난하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이 직원 교육에 대한 매뉴얼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사장님 1인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본인의 이 노하우가 녹인 그러한 단골 관리로 인해서 손님들이 들 확률이 높은데요. 프랜차이즈는 그런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간 그거는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냥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지인, 친분에 의해서 갑자기 서비스를 준다? 근데 알바들이 일할 때는, 직원들이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그 명분에 의해서 나가는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원맨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플레이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기 위해서 동일한 구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커피 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는 누가 들어가든, 사장님이 들어가든 알바가 들어가든 직원이 들어가든 동일한 구호를 통해서 인사를 하거나 동일한 구호를 통해서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바꿔 가셔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약간 개인 플레이를 하셨다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매장 내에서 동일하게. 여기에는 홀가 같은 경우는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매장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유니폼을 도입시킨 케이스인데요. 유니폼도 뭔가 개성을 주기보다는 뭔가 통일된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똑같은 그런 서비스, 똑같은 그런 퀄리티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요, 그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단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은요, 브랜드 자체에 대한 단골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매장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매장을 운영시켜 보면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운영했던 친구와 개인 매장을 했던 친구는 스타일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브랜드의 매장 운영 방법은 철저하게 시스템과 매뉴얼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도 청결이나 요쪽,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되어 있고, 개인 매장은 상대적으로 좀 원맨쇼의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좀 개인적인 성향을 좀 많이 버리시면서 이쪽으로 좀 쏠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볼게요. 디스플레이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요. 제가 좀 배너들을 좀 세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누가 봐도 프랜차이즈와 개인 매장의 형태는 좀 차이점이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역시 저희는 서비스로 이렇게 동일시 시키고요. 그건 역시도 동일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송글씨에 의해서 그냥 어느 매장 어느 때는 어느 매장은 어느 때는 그냥 갑자기 주는 그런 것들은 좀 배척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일정한, 똑같은, 정리되어 있는, 정돈되어 있는, 획일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 매장을 제가 이제 컨설팅해서 프랜차이즈화 시킬 때는 일단 뭔가 개인 성향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없애는 작업부터 실현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그 개성이 강한 메뉴들도 꼭 남겨야 될 거와 없애야 될 거에 대한 구분점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없애도 될 다양한 메뉴 구성들은 철저하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메뉴를 조금 더 단순화시킵니다.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런 메뉴라든지 디스플레이의 자율성이 높게 허용되는 브랜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김밥천국입니다. 김밥천국은 그 자체가 가지고 가는 게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도 아니겠지만 이 김밥천국 빼고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적인 것들을 빼놓고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가맹점주를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를 저희가 상담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 비용을 여쭤봅니다. 비용. 근데 뭐 제가 들었을 때 비용이 얼마인데요, 이 정도 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발언은 사실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라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좀 해결 방법,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가 있냐면, 이미 한국에는 수많은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개인 매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화 시키시는 걸 준비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맹점주로 위장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카페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서 그들이 상담하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미리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가보시면요, 각각의 평수에 맞는 인테리어 비용, 각각 그 10평, 뭐 15평, 20평형, 30평형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평수에 맞는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그 어느 상권에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수익률들을 미리 제정해 놓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걸리는 게, 그러한 그 수익률을 보고 내가 매장을 오픈을 해놨는데 왜 이 정도의 수익률이 안 나오냐, 이거 책임져라 라는 그런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승소하기 어렵죠. 왜냐면 어디까지나 그거는 예상 수익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대 본사가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매장을 오픈시켜 줬는데 이 매장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매장 날 믿고 오픈해 줬는데 수익률이 이 정도만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금 프랜차이즈화를 늦추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아무리 프랜차이즈 전문가고 제가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제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요, 그 모든 분들에게 100%의 만족감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분들에게 100%의 만족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자들도 모든 매장들이 100%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나 예상 수익률에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데이터일 뿐들이지, 어디까지나 운영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을 좀 덜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매장을 오픈시키고 나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담할 때 꼭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요, 그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술집이나 밥집을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가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야지, 또는 나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야지 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본 결과,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뭔가 생계형보다는 좀 부업으로서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업도 오토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10명 중에 7명, 8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카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알바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셔서, 뭐 가시는 매장들이 알바들이나 이런 거 많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장님들이 직접 매장을 많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알바로 돌리는 게 가능하신 거지, 지금 이렇게 가맹점주, 예비점주님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풀오토 돌린다?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오픈하시면 굉장히 힘이 드실 거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보통 점주님들은 장밋빛 미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뭐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좀 어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놓고선 막상 오픈하시면 이거 알바들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점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녹음까지 해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카페는 거의 100% 오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점을 점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토로 돌렸을 때에 대한 책임을 꼭 저희한테 전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는 꼭 녹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녹음본을 들려드리면 점주님들이 저희한테 아무 말 못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카페에서 프랜차이즈를 전하셨을 때 카페를 상대하러 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오토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무조건 진짜로 단언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점주님들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되게 좋은 자리에 저희 브랜드를 오픈시켜 주셨어요. 그 건물주분이 이제 자기 1층에 임대 자리가 안 나가서 오픈시켜 주시는데 되게 좋은 자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건물주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겠죠. 음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딱 보니까 너무 그쪽 성향이 강하시길래 제가, 점주님, 제가 미리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거, 지금 저는 매장을 다 오토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런 좀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나중에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바로는 불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죠 이러면서 또 넘어가시더라고요. 속으로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나 한 달 뒤에 자기 공연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거 사람도 직원들을 구해놨더니 자기 일처럼 일도 하지도 않고 매출도 그렇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래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비용도 저희한테 좀 많이 주신 편이시고 또 위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냥 좀 두고 보기만은 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운영을 좀 해드리기로 했어요. 운영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초반에 위탁 운영을 좀 해드리겠다. 근데 이제 이 카페 창업을 하시려는 점주님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냐면, 되게 이제 이 창업 점주들이 되게 조금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겪어요. 어느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드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받지도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투입되는 비용들은 그냥 제가 최저시급만, 에이스였는데 최저시급만 제가 책정을 해서 비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인건비를 갑자기 자기한테 청구를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비용은 지금 매장 운영하시면서 들어간 매장에서 일한 비용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본사에서 운영해주면 인건비를 본사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매장에서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쓴 비용인데, 즉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한 비용인데 그걸 왜 본사가 부담을 하냐 했더니, 아니, 자기는 본사에서 이제 그것들을 도와주니까 당연히 그 비용도 본사가 내는 줄 알았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점주님께서는 월세는 월세대로 받아가시고 본사에서 인건비도 지불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럼 점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득을 보시는데 그럼 본사의 이득은 뭐가 있냐 했더니 그 점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사는 매장 많지 않냐, 본사는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픈했으니까 홍보 효과가 되지 않냐 라는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비단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주들이 이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 매장에서 그냥 프랜차이즈로 넘어갔을 때 겪게 되실 수 있는 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주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럼 그 매장은 가맹점 탈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냐면, 카페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이나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복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적어주신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기성품을 이용하셔서 공정화를 통해서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매장이 잘 되는 거와 프랜차이즈 매장으로서 잘 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얘기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업체인 스타벅스조차도 그렇게 대기업화되어 있고 돈도 많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 브랜드 자체도 기계를 그렇게 비싼 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자동화로 맞춰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 매장이 잘 되니까 나 프랜차이즈 해야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퀄리티를 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로 가는 그 영역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포기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데 비전문가가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그 퀄리티를 낼 수 없어요. 그거는 셰프나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창업의 형태고, 프랜차이즈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역을 이 정도로 줄이시는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로도 매장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선행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 이제 막 들어온 알바생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매장을 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야지만 이 프랜차이즈로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개인 매장에서 프랜차이즈로 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만의 비법 레시피를 가지고 가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에서부터 벌써 멘붕이 와요. 왜 특이 메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특이 메뉴가 있을수록 오히려 그 매장은 프랜차이즈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할 좀 이따 말씀드릴 서브 메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아실 사례인데요. 제가 사실 실패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실패는 그 브랜드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대중적인 것들을 가져왔어요. 카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일부러 브랜드를 제가 좀 신중하게 골라왔습니다. 제가 가져올 브랜드는 맥도날드예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 중에서도 저는 이거를 꼭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를 꼭 보실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형적으로 이게 개인 매장이 프랜차이즈로 가는 형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영화이거든요.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 맥도날드 창업자가 전혀 이 음식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개인 매장, 맥도날드 형제 잘 되는 개인 매장을 보고 이걸 프랜차이즈 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햄버거를 파는 가게들을 보면 감자칩도 팔고 비스킷도 팔고 빵도 팔고 뭐도 팔고 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팔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좀 다양한 메뉴들을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맥도날드를 만든 이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매출이 주로 일어나는 매장의 매출은 한 70%, 80% 담당하는 건 결국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였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머지를 버리고 요 세네 가지만 가지고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다. 근데 어떻게 했냐?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메뉴를 시키면 20-30분이 걸리니 자기들은 이거를 좀 타파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이십니까? 네. 테니스 코트 매장에다가 그 주방에 동선을 그려놓고 얼마만큼 빨리 만들 수 있는지, 획일화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테니스 코트장 안에서 이것들을 그려가면서 주방 동선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분, 2분, 3분 이내에 메뉴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요거와 관련된 매장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맥도날드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맛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만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창업 시장의 가장 주상권은 오피스 상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상권이나. 그 상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도날드 형제가 이렇게 했던 그 주방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주방 동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주방의 이제 시스템, 홀의 동선, 그리고 프랜차이즈 특징인 이러한 그 메뉴를 만드는 동선화, 강선화, 즉 초보자들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조차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스루조차도 저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저렇게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게 맥도날드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나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맛있게 만들거나 예쁘게 만드는 걸 못해서가 아닙니다. 되게 큰 좀 안타까운 점이요. 그분들이 절대 예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들 100개, 20개, 1000개, 500개 매장들이 동일하게 이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료의 수급이 원활히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메뉴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체크하고 이 메뉴들을 선보이고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이 잘 되는 가정들이 단순하게 맛있어서 나도 좀 차려주세요 하는 가정들의 시대는 이미 옛날 시대다. 요즘의 시대들은 철저하게 기획형이고 그 기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누구나 이 매장을 만들던 이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워낙 메뉴에 대한 복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기 누가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좀 질문을 적어 주셨어요. 카페 창업 시 하지 말아야 할 서브 음식이나 메뉴가 있을까요? 저는 카페 같은 경우 조금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특이한 메뉴들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특이한 서브 메뉴 등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제가 프랜차이즈죠. 특이한 메뉴들은요, 대중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문가도 이 메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특이한 서브 메뉴나 특이한 레시피나 특이한 것들은 비전문가들, 즉 내 매장을 오픈하는 가맹점주들이 이 똑같은 퀄리티를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랜차이즈로서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본점만 잘하는 거예요. 본점만. 직영만 잘하는 게 프랜차이즈로서의 실패예요. 본점만 잘하면 뭐합니까?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가맹점주들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페 창업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서브 브랜드들은, 특별한 메뉴들은, 특이한 메뉴들은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상권에서 하는 개인 매장들을 하시는 분한테 양보하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메뉴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카페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서브 메뉴들을 뭘 채택하고 있냐면 샐러드, 샌드위치. 특별하지 않죠? 너무 단순하죠? 샐러드, 샌드위치, 케이크, 요 정도의 서브 메뉴들만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독특함을 가지고 가는 메뉴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특이한 메뉴 자체가 퀄리티가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 플러스 그 유행이 금방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2시간을 통해서 개인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토대로 개인 매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신다면 개인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더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그러한 매장들에 대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들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좀 겪었고요. 그걸 좀 지금에서야 좀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그런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저희 매장들을 좀 재정비해서 다시금 저는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본인의 매장을 대입을 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제가 만나볼 수 있는 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더 궁금한 점이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 인스타나 저희 브랜드를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고 있는 선에서 친절하게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